자랑질, 지적질, 이간질, 탐질이 있는데 나이 들어서 친구들뿐만 아니라 질질질 하는 이런 친구들은 나쁜 애들이에요. 자랑질을 한다는 건 우월하다는 걸 보여주고 싶다는 거예요. 지적질을 한다는 건 너를 교정하겠다라고 맘먹고 나선 겁니다. 이간질이라고 하는 건 이 모든 관계를 파토, 완전히 해체시키겠다라고 작정을 한 거예요. 그 어떤 것도 선하지 않습니다. 누군가는 상처받을 것이고 고통을 받게 될 것이고 그 가운데서 관계를 잃어버리게 되니까요. 안녕하세요. 신사입니다. 구독자 여러분, 숭실사이버대학교 교수 이우선입니다. 50대 이후에 취미가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취미라고 하는 것이 말 그대로 취향과 내가 맞는 내 입맛에 맞는 새로운 일,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합쳐서 아울러 우리가 취미다 이렇게 얘기할 텐데, 중년 이후 넘어가면서 취미가 중요한 이유는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시간이 많아도 너무 많아요. 끝도 한도 없이 계속 우리가 알고 있는 여가라는 것이 이어집니다. 원래 여가라는 개념 자체가 일을 하고 남은 시간, 이걸 우리가 여가라고 부르지만 중년 이후 우리 대부분 아이들이 다 컸고요. 중년 이후 대부분은 퇴직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면 퇴직 다음 날부터 우리는 24시간이 여가입니다. TV 보는 시간, 잠자는 시간 제외하고 나머지 눈 뜬 시간은 다 여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만큼 나에게 우리가 계획하지 않은, 그리고 계획해야 되고 여전히 광야로 남아있는, 미지수로 남아있는 수많은 시간들이 있는데, 이 시간들이 옛날에는 타의에 의해서건 자의에 의해서건 채워졌어요. 그러나 중년 이후가 되면 오라는 사람 없고 내가 가야 할 곳도 없는, 그리고 내가 해야 될 일도 없고 누가 하라는 일도 없는 이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때 지금부터 내게 주어진 이 하얀 도화지를 어떤 식으로 채워야 될 것인지에 대한 아주 고민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도화지라고 하는 게 막상 그 도화지는 어떤 펜으로 해야 될지, 크레파스로 해야 될지, 색연필로 해야 될지, 물감으로 해야 될지, 이게 또 사실 수채화가 될지 아니면 캔버스 위에 그린 유화가 될지 아무도 알 수가 없고 누구도 알려주지 않아요. 그럴 때 우리가 말하는 취미라고 하는 것은 이제 나에게 주어진 이 캔버스를 채워가는 과정이고, 그리고 캔버스를 채워가는 과정이 잘 되느냐 되지 않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질도 굉장히 달라집니다.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취미는 도대체 어떤 의미에서 생각을 해봐야 될까? 우리가 이 취미에 대한 굉장히 많은 이론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중에 미하이 칙센트 혹은 칙센트 미하이, 어떤 것이 먼저 이 이름 앞에 오는지 모르겠는 바로 그분, 이 칙센트 미하이가 했던 이야기가 정말 좀 관심을 끄는데, 그분이 썼던 책 중에 몰입이라고 하는 책이 있죠. 이 몰입이라는 책에 보면 이 취미와 관련된 아주 흥미로운 얘기가 나오는데요. 그 얘기가 바로 뭐냐? 이 취미라고 하는 것은 전문성과 그리고 재미, 이 양쪽이 만나는 바로 그 지점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각종 여러 활동들 중에서도 가장 상위에 놓고 있는 개념으로 취미를 두고 있거든요. 어떤 것이 취미가 되기 위해서는 재미만 있어서 되는 것도 아니고 거기에 충분한 전문성도 갖추어야 비로소 우리가 이걸 취미, 말 그대로 나의 취향에 따라서 그 맛을 느끼는 이런 지경에 이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건 일종의 지경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가 무아지경 하는 것처럼 어떠한 지점에 도달해서 하나의 도를 터득한 이런 형태가 되는 것,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취미의 의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어쨌든 우리가 처음부터 그 지경에 도달할 수 있는 사람은 별로 없을 거예요. 나아가다 보면, 또 하다 보면 내가 그 어느 영역에까지, 어느 단계에까지, 어느 수준에까지 이제 도달하게 되면서 거기로부터 우리가 재미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잖아요. 배우는 동안은 어떤 것이든지 약간 고되고 때로는 지루하고 그만됐으면 좋겠고, 그러나 일정 시점에 딱 도달하면 이 사람의 도가 튄다라고 하는 얘기, 곧 거기서부터는 내가 나만의 것으로 변주를 시작할 수 있는, 나만의 것으로 변형을 할 수 있는, 내 안에서 그 안에서 어떤 진미를 느끼는 그런 순간이 오게 되는데, 이 순간이 올 때까지 우리가 닦고 또 기름치고 조이고 이런 순간이 아마 필요할 겁니다. 그러면 그런 취미는 도대체 어떤 종류를 선택해야 될 것인가? 취미 많죠. 우리가 등산을 하기도 하고 여행을 하기도 하고 영화를 보기도 하고 그러는데, 중년 이후가 되면 등산을 하자니 무릎이 아프고요. 여행을 다니자니 돈이 없고요. 그리고 영화를 보자니 넷플릭스가 있고요. 사실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영화도 예전처럼 이따금씩 보는 것도 영화지, 그것도 너무 자주 보는 건 돈도 없지만 재미도 없습니다. 우리가 여러 시리즈들 엄청나게 많이 보지만 이런 시리즈들 보면서도 한두 편은 물론 재밌지만 나중에는 눈도 아파요. 그럼 이제 우리가 먹다 지쳐 잠이 드는 것처럼 보다 지쳐 그냥 잠이 드는 거거든요. 그럴 때
이 짬짬이 볼 때의 기쁨과는 다르게 내 삶이 마치 아무 의미 없이 무의미하게 흘러가는 것 같은 느낌을 굉장히 강하게 받습니다. 그렇다면 그건 재미도 아니고요. 나의 취향도 아닐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중년 이후가 됐을 때는 훨씬 더 이 취미에 대한 관심을 갖되 이 취미가 가지고 있는 방향도 좀 살펴야 됩니다. 일단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취미를 갖는다면 제일 먼저 취미라는 것이 혼자 놀기의 진수라는 걸 알아야 된다는 것. 나 혼자서도 잘 놀 수 있는 바로 그 일, 내 취미라고 할 수 있을 거고요. 그게 어떤 돈이 된다 혹은 돈이 안 된다. 내가 돈이 돼서 이거를 내가 직업적으로 한다면 이건 나의 일명 직이고 업이 되는 건데 내가 이게 돈이 되지 않아. 근데 뭐 짬짬이 조금씩 돈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이게 나의 생계를 유지할 정도는 아니야. 그러면 이건 나에겐 취미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취미라고 하는 것이 아시는 것처럼 나 혼자 놀기의 진수. 그래서 혼자만의 것도 있을 수 있지만 함께하는 것들도 있을 수 있어요. 제일 먼저 나 혼자 놀기의 진수라고 볼 수 있는 혼자 취미. 나 혼자 하는 개별 취미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개별 취미는 저는 집 안에 곧 간의 취미와 가외 취미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간의 취미라고 하는 건 눈 오고 비 오고 미끄러지고 춥고 덥고 이런 순간에 나 혼자 놀기의 진수를 집에서 할 수 있는 바로 그런 걸 간의 취미라고 할 텐데 간의 취미라고 한다면 우리가 가족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나 혼자 할 수 있는 것도 있겠습니다만 보통 가족 내의 취미를 가족이 함께 공유하는 경우는 애들이 유치원 다닐 때까지가 끝이에요. 그 뒤로는 자식들도 나의 취미에 관심이 없고 내 배우자도 내 취미가 뭔지 모르는 경우들이 많은데 적어도 내가 기쁨을 느끼는 어떤 주제, 특정 주제가 있다면 적어도 간에 집 안에서도 나만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들을 좀 찾을 필요가 있다. 또 한 가지 더 나아가서 가외 취미라는 게 있을 수 있는데요. 가외 취미라고 한다면 내가 집 문을 열고 나가서 나 혼자 누릴 수 있는 즐거움과 기쁨, 그 만족감이 나에게 다가오는 주제가 있다면 다 취미의 주제가 될 수 있죠. 그게 사람을 대상으로 한 취미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사물이나 아니면 자연물과의 접촉을 통해서 내 취미를 확보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흥미로운 건 내가 간의 취미를 갖건 가외 취미를 갖든지 간에 이런 취미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나의 건강 상태 고려해야 되고요. 나의 재정 상태도 고려해야 되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성격적 특질도 고려를 해야 될 겁니다. 이를테면 내가 가외 취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게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곳에 가가지고 함께 협업을 하는 이를테면 우리가 등산을 간다든지 아니면은 뭐 어떤 조깅 클럽을 함께 한다든지 아니면 뭐 내가 다른 사람들과 함께 뭐 어떤 자원봉사를 한다든지 이런 일을 할 때 내가 너무 샤이한 사람이에요. 내향적인 사람이고 다른 사람들하고 함께 어울리면서 또 빠른 속도로 뭔가 에너지를 가지고 뭔가를 하기엔 내가 굉장히 에너지가 작은 사람일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게 일회성으로는 가능하지만 장기적인 내 취미가 되기는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는가, 나의 에너지 수준은 어떠한가, 그리고 그 취미를 하고 났을 때 나의 피로감은 어떠한가, 이것이 나의 신체적인 조건이나 성격적 조건이나 아니면 내가 처해 있는 이 모든 상황들, 경제적인 상황까지 다 포괄해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시행하는 것이 적절하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이런 개별 취미가 있다면 집단의 취미도 있을 거예요. 이를테면 나 혼자 놀고 나 혼자 어디 다니고 정말 나 혼자 미식가처럼 다닐 수도 있고 나 혼자 뭐 산을 혼자 갈 수도 있는 거고 여행을 혼자 다닐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은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뭐 성지를 돌아다니면서 순례를 할 수도 있는 거고요. 뭐 다 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하는 취미도 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혼자 하는 취미는 정말 웬만한 뚝심 있지 않고서는 이게 이랬다 저랬다 이거 했다 저거 했다 하면서 인생이 취미가 아니라 취미를 찾아다니는 게 취미가 되는 이런 상황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나 혼자 하는 것도 굉장히 좋지만 우리가 고립이라고 하는 것, 고독이라고 하는 게 혼자 계속 내가 일하지 않은 상태에서 여가를 찾아다니다 보면 이건 역시 내가 가지고 있는 우울과 연결되거나 회사를 그만두거나 양육을 끝내고 아이들 독립시킨 다음에 나 혼자 계속 머물러 있는 것 자체가 일단 식사도 굉장히 부실해지고요. 또 내가 혼자 다니면서 위험에 처했을 때 나를 도와줄 사람도 없고 또 무엇보다 이게 무슨 의미인가라고 하는 무의미에 도달할 가능성도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개별 취미를 가지고 있는 것도 굉장히 좋지만 다른 사람과 함께하는 협업 취미를 갖는 것도 굉장히 좋다. 그래서 요새는 중년 이후에 놀랍게 보드게임 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아졌어요. 우리가 보통 중년 이후에 취미 하면 가장 대표적인 게 뭐 등산이라던가 낚시라던가
아니면은 뭐 요새는 왜 함께 뭐 탱고 클럽 이런 데도 다니시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 나는 외도가 취미다 이런 분들도 계세요. 또 다른 어떤 사랑이나 연인을 찾아다니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근데 그거는 뭐 취미라고 해야 될지 잘 모르긴 하겠습니다만 어쨌든 사람을 향한 취미라고는 볼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건 그 모든 과정에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특성들이 나하고 어떤 맞아야 되는 것도 있지만 대인관계에 있어서 함께 집단과 뭘 할 때는 조심해야 되는 부분들이 꽤 있습니다. 거기 중엔 건강한 사람도 있고 건전한 사람도 있지만 의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악당도 그 안에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내가 중년 이후에 우리가 몸에 대한 관리도 되게 중요하지만 재산에 대한 관리나 내 시간에 대한 관리 역시 얼마나 중요합니까? 근데 나를 때로는 착취하거나 때로는 나의 시간을 무작정 함부로 쓰거나 내 삶에 함부로 침범을 하거나 이런 사람들이 있는 집단에 들어가거나 혹은 어느 집단에 들어갔는데 이런 사람이 있으면 오히려 내가 기쁨을 누리려고 하다가 정말 인생이 힘들거나 꼬이게 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집단에 대한 선택, 내가 취미와 기쁨을 찾아가는 과정에 있어서도 공동체를 찾는 데는 각별히 조심해야 된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제가 많이 권해드리는 건 뭐냐면 학습 공동체에 들어가시라라고 저는 많이 권해드립니다. 이 학습 공동체라고 하는 건 적어도 우리가 공부를 하는 과정이잖아요. 그 학습 공동체에서는 이를테면 복지관도 학습 공동체가 될 수 있고요. 뭐 사이버 대학이나 혹은 뭐 방통대나 아니면 요새는 이런 함께 모이는 독서 클럽이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런 모임이 그래도 건전하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건 뭐냐면 거기에는 적어도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비이익적인 이익에 조금 멀고 보다 내가 가지고 있는 삶의 의미를 찾으려고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요. 또 그 목적 자체가 비슷한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비슷한 지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모였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또 그 이후의 과정도 이어지는 학업으로 가거나 아니면 그 학업을 통해서 뭔가 선한 일을 하거나 새로운 일을 모색하거나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볼 때보다 안전한 대상들이 모여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적어도 이 공부가 우리에게 그 이전에 못다했던 내 학업에 대한 열망을 채워줄 뿐만 아니라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삶에 있어서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고 아니면 새로운 자격이나 아니면 새로운 분야를 공부하면서 내 안쪽에 심리적인 포만감도 동시에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적어도 우리가 알고 있는 결정적 지능, 곧 나이 들어서 우리의 머리를 좋게 만드는 아주 중요한 기능까지 덩달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우리가 어떤 그룹을 찾아야 되는데 그 그룹을 잘 찾지 못하겠다 그러면 일단 학습 공동체에 들어오셔서 내가 이전에 못했던 공부 해보거나 새로운 공부 영역에 도전하시면서 비슷한 영역에서 선한 취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접점을 가져보는 것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취미 활동을 시작하고 싶지만 용기가 안 나고 막막해하는 분들이 작은 한 걸음이라도 스타트를 끊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뭔가를 시작한다는 건 대단한 용기입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땅으로 걸어 들어가는 거거든요. 이 취미라는 건 역시 내가 이제는 한 번도 해보지 못했던 영역으로 걸어 들어가는 거라 약간 막연하기도 하고 살짝 두렵기도 하고 또 막상 했는데 재미가 없으면 어떡하나 괜히 내 선택에 대한 후회가 되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우리는 그거 말고도 살아오며 후회 많이 했고요. 그것 말고도 우리는 용기를 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런 새로운 취미를 시작한다는 것 자체도 용기가 필요하지만 이전에 우리가 냈던 용기의 절반도 없어도 돼요. 그러니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근데 이게 막연함은 좀 달라요. 어떤 것부터 시작해야 될지 그리고 어느 방향으로 시작해야 될지 전혀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럴 때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하나는 혹시 자녀들이 있으면 자녀들에게 조금 물어보시거나 친구들이 있으면 그 비슷한 영역에 있는 친구들의 전철을 밟아가시는 것도 좋아요. 아, 누가 이렇게 했다더라 혹은 내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 이런 조언을 주는 친구가 있으면 친구 따라 우리가 또 강남도 가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런 비슷한 취미향을 가지고 있는 친구가 있을 때 그 친구를 통해서 일종의 첫 번째 문을 여는 것 이것도 좋을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이제 중년 이후에 중장년 일자리 희망센터나 아니면 지역의 복지관이나 아니면 우리가 최근에 중장년들을 위한 여러 상담기관들이 굉장히 많아요. 심지어는 가족센터 같은 데나 건강가정지원센터 가셔서 제가 사실 이런 취미를 어떤 걸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는 질문을 하셔도 상담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취미도 일종의 진로예요. 인생의 진로가 반드시 꼭 직업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생의 진로를 선택할 때 이 진로 안에는 나의 기쁨의 진로도 있는 거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새로운 영역에 대한 도전 이 모든 것들은 다 진로에 해당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이런 상담을 통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나 나의 특징이나 이런 검사도 한번 해보시고 실제 내가 이전에 생각하지 못했던 나의 원했던 버킷리스트를 쓰는 방법, 이 버킷리스트를 완성해가는 그 모든 과정도 다 취미가 될 수 있거든요. 잊지 마시고 한 번쯤 그런 기관에 들리셔서 내가 이런 새로운 의도를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찾아야 됩니까? 그러면 일명 흥미 검사도 해주실 거고요. 또 관련해서 우리의 버킷리스트, 우리의 장단점, 때로는 성격 검사 이런 걸 통해서 또 막상 상담을 1대1로 함께 면담을 나누다 보면 훨씬 더 내가 가지고 있는 소망들도 구체화돼서 여러분들의 취미 영역이 여러분 눈앞에 펼쳐질 거고요. 그 상담사가 여러분들에게 용기까지 주면서 첫 발을 멋지게 내디딜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요즘 실버 세대들과 과거 실버 세대의 차이점은 무엇이고 노후를 잘 보내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무엇인가요? 일단 50이 넘은 분들을 실버라고 부르지 마시고요. 그리고 이 50대 지금의 내가 나를 노년으로 보느냐가 훨씬 더 중요해요. 이걸 우리가 주관적 노화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내 나이가 60이 넘었어, 70이 넘었어, 때로는 80이 넘었어 하지만 아니야 난 아주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어. 그럼 난 여전히 젊은 것 같아. 그러면 이분은 젊은 사람이 맞아요. 왜냐하면 사람은 나이로 살지 않습니다. 역할로 사는 거예요. 내가 나에게 어떤 역할을 주었냐에 따라서 내가 그 역할을 수행하면서 사회적인 나이로 그렇게 살아가는 거거든요. 그러니 어쩌면 내가 50대라도 정말 나이가 많은 분처럼 아유 나이가 많아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분은 노인이 맞아요. 그러나 내가 나이와 상관없이 활력 있게 내 책임을 다하고 내가 원하는 바를 수행해 가면서 주도적으로 삶을 만들어 간다면 이분들의 주관적 연령은 매우 낮은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내가 내 심정에 먼저 바람을 좀 불어넣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야 내가 지금부터 살아갈 날을 멋지게 살지 아니면 내가 지금부터 살아갈 날을 약간 우울하게 살지를 대충은 이렇게 가늠이 되는 거거든요. 누구도 내 삶을 우울하게 살고 싶은 사람이 없어요. 누구나 다 나만의 건두운을 가지고 그렇게 봉을 휘두르면서 내 인생을 또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가고 싶은 게 우리가 다 인생의 손오공 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실제 60 넘어서도 활력 있게 살아가는 분들을 우리가 보통 액티브 시니어라고 불러요. 액티브라고 하는 건 활력적인, 활력 있는 이런 뜻이고 시니어라고 하는 건 존경받는 노년이라는 뜻이거든요. 내가 나이가 들어서도 활력이 있고 동시에 존경까지 받는 어른이라면 어쩌면 우리가 21세기 100 플러스 알파 시대 언제 죽을지 모르면서 지속적으로 나를 바꾸어가고 고쳐가면서 그렇게 살아간다면 기왕이면 활력이 있게 살아가고 사회적으로도 그렇게 의미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싶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심리적으로 나를 젊게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주도적으로 살아가는 분들은 되게 그렇지 않은 분들에 비해서 훨씬 더 삶에 대한 만족감도 높고 생에 대한 기쁨도 좋고 대인관계 능력도 좋을 뿐더러 의상도 달라요. 옷이라고 하는 건 사회적인 언어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떤 옷을 입고 있는가를 보면 이 사람이 뭘 원하는지 대충 알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나이가 들면 안구, 눈의 변화 때문에 빨간색이 더 잘 보여요. 저도 그래서 빨간색 엄청 많이 입거든요. 근데 그게 옷가게를 가도 빨간색이 보이기 때문에 그게 자꾸 눈이 가는 거고 그걸 손으로 또 선택해서 입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입고 나가면 다른 사람들도 아이고 이쁘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대신 내가 좀 젊어 보이고 싶어. 그러면 일부러라도 파란색을 선택하거나 아니면 좀 우아하고 싶어. 그러면 약간 무채색으로 된 옷들을 많이 선택을 하죠. 근데 이렇게 옷을 입은 걸 보면 이 사람이 튀고 싶구나. 이 사람이 우아한 사람이 되고 싶구나. 이 사람이 때로는 아주 무대에 서고 싶은 사람이구나라는 게 확연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이 어떤 말을 하는지를 보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잖아요. 하이데거가 얘기했던 것처럼 언어는 존재의 집이니까 이 사람이 어떤 언어를 사용하는지를 보면 이 사람의 존재를 알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사람이 실제 사회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고 싶은지 얼마나 적극성이 있는지는 이 사람의 말과 이 사람의 옷만 봐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보통 보면 나이가 50 넘어 60 넘어서 사회활동을 원만하게 하면서 인생이 행복하다 말하는 분들 일명 삶이 술술 풀린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보면 몇 가지 특징이 있더라는 거죠. 그중에 첫 번째는 뭐냐? 이분들은 옛날부터 인생을 열심히 살았던 분들. 이런 분들은 나중에 50이 돼도 60이 돼도 인생이 술술 풀려요. 인생이 풀린다는 건 갑작스러운 행운, 로또처럼 터지는 그런 것이 아니라 어쩌면 우리의 누적된 노력의 역사가 이 사람의 50대 이후를 받쳐주는구나 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보면
이 사람의 20대, 30대, 40대의 삶을 보면 열심으로 살았던 사람들은 50대, 60대 이후에도 그 열심과 열정이 잘 식지 않고요. 20대부터 40대, 50대까지 인간관계를 잘 형성해 놨던 사람들은 그 관계가 또 5, 60대 넘어서 또다시 꽃을 피우더라고요. 또 이 경제적인 관리를 잘 해놨던 사람들은 그렇게 5, 60대에 연금이라든지 준비한 것들을 가지고 또 편안하게 살아가는 거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간다. 일정 시기 누적된 삶의 여러 노력들과 열매들은 그렇게 쉽게 인생을 배신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들 하죠. 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많은 분들이 운칠기삼 이야기예요. 운이 7이고 내가 노력한 게 3이다. 어떤 분들은 운굿일기 이렇게도 얘기해요. 운이 9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만은 않습니다. 때론 우리에게 로또가 오죠. 인생의 로또 중에 하나가 배우자 아니겠습니까? 잘 안 맞잖아요. 근데 정말 어쩌면 우리가 여기까지 온 건 내가 노력한 것도 굉장히 있지만 내가 노력하지 않고 진짜 감사하게 누군가는 이걸 은혜라고 부르고 누군가는 참 운이 좋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내가 노력하지 않은 것들을 통해서 나의 삶이 이만큼까지 왔으니까 어쩌면 우리 모든 것들이 다 운으로 은혜로 그렇게 행운처럼 삶이 유지되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운칠기삼 얘기하는 것처럼 나에게 갑작스레 뭔가 탁 터졌다. 그런 분은 정말 행운인 겁니다. 그럼 뭐 하늘이 준 복인데 어쩔 수 없어요. 이런 분들은 술술 풀린다. 땡큐죠. 그런 분들은 하루에 3번씩 나에게 운을 주신 나의 신에게나 아니면 나에게 행운의 상징인 누군가에게 고맙다 말하고 만나는 사람마다 나의 기운을 나누어 주면서 수도 없이 밥을 사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어쩌면 이분은 내가 가진 복을 나에게 온 내가 노력하지 않고 얻은 것을 값지게 또 의미 있게 쓴다면 이분에게는 또 다른 행운이 또 다른 술술 풀리는 인생이 더 부가적으로 선물처럼 부록처럼 다가오지 않을까 싶어요. 3번째로 저는 계획하는 삶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인생이 술술 풀린다는 건 그냥 나에게 턱없이 아무것도 노력하지 않은 상태에서 내게 뭔가가 다가올 일은 거의 없어요. 사람은 자기가 노력하면 그 노력 위에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라는 그 말이 적용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저는 인생은 나에게 주어진 것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가 저는게 물어보면 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태어나 보면 내 부모가 형편없고 또 자라보니 형제는 더 형편없고 학교에서 난 별 볼 일 없는 사람이고 이렇게 내 인생은 정말 한심하고 답답하고 참 어떻게 보면 불쌍하기까지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내 사회에 살아온 모든 것들은 다 뭐였냐면 상처였어. 이렇게 말하는 분들 계시거든요. 상처 맞아요. 아팠을 겁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하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우리 생애를 통틀어서 내가 어쩔 수 없는 순간에 나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들은 30%밖에 안 돼요. 나머지 70%는 우리가 교육도 받고요. 나는 친구도 선택할 수 있어요. 또 내가 성인기 이후에 내가 회사를 선택하거나 배우자를 선택하는 이 모든 것들은 다 나의 선택이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의 노년도 선택할 수 있다. 새롭고 좋은 것, 또 좋은 사람들 선택하려고 하면 우린 그렇게 좋은 노년을 또 그렇게 만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 계획했으면 좋겠습니다. 보다 좋은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서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될까? 보다 좋은 생애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난 어떤 걸 선택하면 좋을까? 보다 좋은 선택을 위해서 내가 지금부터 시작할 수 있는 건 무엇이고 또 나는 무엇을 선택해야만 하는가? 또 경우에 따라 이걸 나 혼자 계획하기 어렵다면 또 다른 상담가를 만나든지 전문가를 만나서 도움을 또 청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나 분명한 건 우린 대부분 우리 스스로 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경우에 따라 누군가 더 좋은 답을 가지고 있다면 그 더 좋은 답을 가져와서 우리 생애에 또 부과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인생이 술술 풀린다? 이 사람은 오랜 세월 노력한 열매이고 그 꽃이 활짝 그 노년기에 피는 것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또 한 가지 갑작스럽게 나에게 행운이 와서 인생이 확 풀리는 순간이 온다면 정말 땡큐 하면서 내가 이전에 하지 못했던 베푸는 삶을 사는 게 정말 그 이후로 더 좋은 술술 풀리는 삶이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우리 삶 노년에도 역시 계획하고 노력하고 내가 어떻게 내 삶을 더 좋게 만들까 이 부분을 찾아가고 또 하나의 좋은 삶을 위한 모범을 시작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계획에서 시작할 것이다. 그렇다면 그분에게는 술술 풀리는 것뿐만 아니라 재미까지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스스로 잘 안 풀린다고 생각하는 분들께 조언을 해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아는 분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남편 복 없는 여자는 자식 복도 없다. 그런 얘기를 하시면서 우시더라고요.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 사람의 삶은 무엇이었나.
이 사람의 삶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이럴까? 제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부모복은 있습니까? 부모복도 없대요. 그렇게 부모도 빨리 여의고 나는 장녀로 그렇게 성장해서 좀 살아볼까 해서 배우자랑 결혼을 했더니 이 남자는 평생 나를 고통스럽게 했고 자식을 낳았는데 그 자식은 나를 돌아보지 않더라. 정말 비극의 연속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제가 여쭤봤어요. 그러면 내 부모랑 살면서 좋았던 좋은 기억은 어떤 게 있습니까? 그랬더니 한참 생각하더니 한두 가지를 꼽더라고요. 배우자랑 살면서 힘든 일도 많았지만 그래도 이건 참 좋았다. 어떤 게 있었을까요? 처음엔 전혀 없다 말씀하시더니 몇 가지를 말씀하시더라고요. 자식이 둘인데 그 자식이 있을 동안 이 자식들과 비극만 있었는지 혹시 좋았던 일, 감사한 일이 있었다면 어떤 일이 있었는지 물어봤더니 그때부터 이야기를 술술 해나가더라고요. 울었던 그 여인은 간 데가 없고 그 여인이 그때 그 뒤로부터 웃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는 생애의 슬픔은 우리에게 기억으로도 그렇지만 우리를 덮친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순간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좋았던 것들은 꼽아야 비로소 나에게 이렇게 생겨나는 주제들이더라는 거죠. 그래서 발굴해야 된다. 나의 기쁨을 발굴하고 나의 기쁨을 마치 우리가 땅속에 묻혀있는 유물처럼 찾아내야 돼요. 누구도 나에게 그 기쁨을 찾아주지 않습니다. 내가 그 기쁨을 찾아내고 그 행복의 순간들을 해석해내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 지금까지 비극이었을 수 있어요. 또 지금까지 고통이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비극과 고통 부인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 비극과 비극 사이, 고통과 고통 사이에 짬짬이 우리가 잊고 있었던 그 반짝이는 기쁨들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묻혀서 보이지 않았을 거예요. 발굴해야 돼요. 찾아야 될 겁니다. 그걸 하나씩 찾는 순간부터 지금부터 풀리기 시작하는 그 순간이 과거의 그 기쁨을 찾는 그 반짝임, 그걸 찾는 순간부터 우린 지금의 기쁨이 시작될 거고요. 지금 우리가 기쁨을 발견하고 감사를 손가락으로 해는 순간 우리의 미래는 더 만족스럽고 더 행복하고 내가 앞으로 삶도 더 살만하겠다라고 하는 일종의 기대에 닿게 될 거예요. 어쩌면 우리는 없다고 생각했던 곳에서 발견하는 기쁨을 통해서 곧 과거의 기쁨을 통해 현재를 읽어내고요. 현재에 우리가 만들어가고 손가락을 접어가면서 찾아내는 기쁨 속에서 미래를 새롭게 길을 내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노후의 삶에서 많은 분들이 하는 후회는 어떤 게 있을까요? 자식에 대해 후회를 제일 많이 하죠. 그때 이걸 해줬어야 되는데 내가 그때 못나서 몰라서 그때 내가 왜 그랬을까 이런 후회들을 정말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때 내가 그걸 반대하는 게 아니었는데 혹은 그때 그걸 반대했어야 했는데 어릴 때 그걸 했어야 되는데 내가 너무 커버렸어. 같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를 못했어. 먹고 사느라고. 그리고 얘를 그때 그걸 선택하게 했어야 되는데 내가 그걸 막아서 얘가 안 된 것 같아. 이런 자식들에 대한 후회가 가장 크죠. 사실 그거보다 먼저 하는 후회가 있어요. 내가 그 사람하고 왜 결혼을 했을까? 이런 후회도 많이 하거든요. 농담 삼아 하는 이야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배우자하고 했던 그 결혼은 내 선택이었으니까 그래도 내가 감수하는 게 많아요. 근데 자녀들은 내가 사실 이 아이들에게 고통을 준 건 아닐까. 내가 이 아이들이 더 잘 살 수 있는 내 자식이 아니라 다른 집에 태어났으면 더 행복했을 텐데 왜 내 밑에 무식하고 가진 것 없고 줄 것 없고 그리고 키우는 과정에서도 실수투성이었던 내 밑에 태어나서 이렇게 고생을 할까 이런 이 아픔들이 있어요. 그 부모들이 가지고 있는 자식들에게 미처 다 말하지 못하는 후회와 또 미안함이 굉장히 이 생애를 지날 때마다 머리를 쿡쿡 찌르고 심장을 쿡쿡 찌르고 장기를 쿡쿡 찌르는 이런 미안함과 또 후회가 있거든요. 근데 이런 후회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사실 바꿀 수 없잖아요. 이미 커버렸고 그리고 그 과거는 흘러가 버렸고 그리고 이제 이 아이를 쳐다보고 있으면 그 아이가 나를 보며 그 원망의 눈초리를 보낼 때 아니라고 부인하고 싶지만 당사자가 그렇다고 말을 하니까 나도 어찌할 도리가 없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게 되죠. 이 아이에게 무엇으로 갚아줘야 되나? 어떤 걸로 이 미안함을 회복할 수 있을까? 그래서 아이들이 다 큰 다음에도 미안하다 말하고 아이들이 큰 다음에도 아이들을 위해서 내가 기꺼이 희생하거나 뭔가를 해야 되는 걸 의무라고 생각하거나 혹은 더하지 못한 것을 미안해하거나 그런 경우들이 생겨나요. 죄책감이 관계를 한 번 더 어그러뜨리게 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근데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후회한다면 참 좋은 사람이다.
자식에 대해서든 혹은 내 과거에 대해서든 후회하는 바가 크다면 오히려 당신은 좋은 사람이다. 왜냐하면 후회를 하는 건 신이 인간에게 준 굉장히 좋은 능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후회를 다른 말로 바꾸자면 저는 성찰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가 성찰이라고 할 때는 두 가지 성찰이 가능해요. 결국 과거의 나를 데리고 올 때 하나, 내가 잘했던 나를 데려올 수도 있어요. 혹은 못난이 나를 데려올 수도 있어요. 후회 막심하고 바보스럽고 실수투성이었고 다시는 돌아가고 싶지 않은 그런 나를 데려올 수 있는데, 그런 나를 데려오는 사람은 앞으로 더 좋은 사람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후회하는 나를 데리고 와 못난이 나를 데려온다는 건 뭐냐면, 얘를 데려다가 현재 시점 그리고 내가 앞으로를 위해서 더 이상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내 자신을 또 한 번 거울에 비춰보는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고통스럽지만 그 과거를 데리고 오는 겁니다. 이런 분들은 보통 그렇지 않은 분들에 비해서 훨씬 더 겸손하고요. 훨씬 더 자기 삶을 앞으로 더 열심히 살아가겠다, 최선을 다해 살아가겠다 이렇게 결심하는 분들입니다. 그러니 후회는 우리에게 고통을 가져다 주기도 하지만 성찰과 다짐을 가져오기도 한다. 그리고 내가 미안했던 그 바 때문에 아이들에게도 또 미안했던 사람들에게도 잘하려고 하고, 때로는 내 자신에 대해서 후회 막심하다고 말하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 내 자신에 대해서 후회 막심한 분들은 지금부터 살아갈 나를 만날 땐 더 나은 나에게, 더 괜찮은 나를 위해서 애쓰고 노력할 또 하나의 기점을 맞게 된 것이다 라고 저는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대신에 우리가 이런 후회라고 하는 거에 늘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후회만 하고 사는 분들은 우리가 흔히 우울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죄책감에만 사로잡혀 있습니다. 또 오히려 나의 발전에 발목을 잡는 게 심각한 후회예요. 너무 심하고 과도한 후회는 나에게도 좋지 않지만 내 자식에도 좋지 않아요. 나의 배우자, 나의 친구, 가까운 사람에게도 좋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사람의 에너지가 너무 떨어져 있어서 이 사람을 함께 만나면 계속 울기만 하거나 계속 후회만 하거나 아니면 계속 탓만 하니까 이런 얘기를 계속 듣고 있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든지 우리가 적당히라는 말이 굉장히 좋죠. 적당히 해야 나도 일어날 힘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일어날 힘을 남겨놓고 후회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다시 일어나서 기립하고 다시금 빛을 발할 수 있도록, 기립 발광할 수 있도록 내 자신에게도 기회를 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 후회한다고 말하는 분들, 내가 돌아보니 참 한심하다 말하는 분들, 남은 것은 주름밖에 없다 말하는 분들께 저는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해도 늦지 않는다. 옛날엔 50에 60에 돌아가시는 분들이 태반이었지만 이제는 우리가 70, 80이 아니고요. 여성은 90.7세를, 남성은 86.3세를 우리가 기대요명으로 갖는 시대가 됐어요. 2024년 10월 2일 노인의 날 기준으로 100세 되신 분들이 청려장을 받는데요. 이 청려장을 받은 분들이 2,653명입니다. 그 정도로 많아요. 여기 우리 함께 우리 신사임당을 보고 계신 분들도 내가 지금부터 살면 얼마나 살까 싶지만 여러분들은 생각보다 죽을 가능성이 대단히 낮습니다. 그러니 지금부터 나를 일구어 가자. 그러기 위해선 후회했다면 이건 성찰이라고 바꿔보자. 그리고 지금부터 내가 이 같은 것을 되새김질하지 않기 위해서, 같은 후회를 하지 않기 위해서 지금부터 내가 할 일은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보자. 그게 후회를 하는 사람들이 해야 될 의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오히려 더 힘이 나실 거고요. 어떻게 보면 내 자신을 용서하는 과정이자 동시에 내가 미안했던 사람들에게과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기 위한 새로운 다짐의 시간인 거거든요. 그러니 어쩌면 여기는 새로운 도가니예요. 나의 과거를 그 안에 집어넣어서 잘 녹여낸 다음에 새로운 다짐과 희망과 또 좋은 관계를 위한 새로운 검으로 다시 태어나는 일종의 용광로 속에 들어갔다가 다시금 나올 때 새로운 존재가 되는 연금술과 같은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나라는 사람이 형편없는 납과 같은, 그리고 구리와 같은, 돈과 같은, 그래서 우리가 1등품이 되지 못했다고 생각했는데 이런 용암 속에 들어가서, 이런 용광로 속에 들어가서 우리는 새로운 정금같이, 순금같이 나오는 거거든요. 어쩌면 우리의 인생의 연금술은 나의 과거의 후회를 집어넣고 새로운 다짐으로 꺼내는 그 어른의 경험과 성찰을 통해서만 가능한 과정이 아닐까 싶으니 여러분 염려하지 마시고, 후회를 했다면 지금부터 다시금 순전한 금처럼 나오도록 새로운 다짐과 새롭게 변화한 나를 위해서 어떤 행동을 제일 먼저 하면 좋을까, 이 생각부터 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노년의 우울감에 빠진 분들이 사고를 긍정적으로 바꿀 방법이 있을까요? 후회하고 또 돌이켜 또 후회하고 또 후회하면서
스스로의 심정을 계속 때리는 분들이 있어요. 결국은 이 끝에 우리는 우울이란 단어를 만나게 되는데 이 우울이란 단어를 새롭게 마음 먹는다고 해서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정신 승리 같은 건 없습니다. 우리에게 행동 승리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을 이렇게 해야지, 잘해봐야 되겠다, 화이팅! 이렇게 마음 먹는 걸 우리가 affirmation이라고 불러요. affirmation이라고 많이 써있을 겁니다. affirmation이라고 부르고 대신 이걸 행동으로 옮겨가는 건 affirmation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하나의 형태를 갖도록 하고 의미 있게 어떤 행위를 하는 과정까지 가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과거에 후회되는 게 너무 많아, 너무 속이 상해 하시는 분들 보면 머리를 웅크리고 앉아서 자기의 마음을 때리고 또 가슴을 때리고 그렇게 속상해하며 울고 계신 분들 계시거든요. 이런 분들께 말씀드립니다. 일어나셔야 돼요. 지금 당장 일어나셔서 문 열고 나가셔야 돼요. 슬리퍼만 신고 나가도 상관없습니다. 겉옷만 간단하게 입으시고 걸으시기 시작하셔야 돼요. 가능하면 운동하면 더 좋아요. 내가 후회한다고 했을 때 이 후회는 영혼을 파고들어서 우리의 삶을 갉아먹어요. 그러나 이때 내 고개를 흔들고 일어나서 신발을 신고 걸어 나가서 산과 도심을 걸어 다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머리가 환기가 되면서 그때 생각해야 됩니다. 이렇게 건물도 서고 이렇게 상전벽해라 과거의 논밭이었던 것들이 이렇게 공원이 되고 건물이 되고 도시가 될 때에는 나의 삶도 그렇게 다시 이렇게 세울 수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인생은 영원히 상전벽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우울감이 심해 혹은 내가 자꾸 후회만 돼 후회가 된다 생각하면 그때 바로 고개 흔들기 일어나서 나오셔야 됩니다. 고개 일어나 나와 고개 일어나 나와 고개 일어나 나와 이렇게 반복하시면 내가 어렵고 힘들고 속상한 순간 때마다 일어나서 나오는 습관이 생길 텐데 그 걷는 습관 자체가 나의 새로운 행동을 부과하고 새로운 행동을 만들어가는 거고요. 갔다 오면서 생각하셔야 돼요. 후회 대신에 여기에 무엇을 넣어야 될까? 우리가 후회를 빼고 난 다음에 다른 것을 채우지 않으면 더 큰 후회가 들어와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내가 후회하는 그 자리에 길을 걸어가면서 내가 후회하는 것 대신에 뭔가 새롭게 하나를 할 수 있다면 무엇을 시작할 수 있을까를 내가 걸어갔다 오는 길에 한 가지만 생각하고 돌아오신다면 여러분들은 삶의 새로운 시작을 위한 거대한 씨를 뿌린 거예요. 이 씨가 한 번 또 다시 걸어 나왔다 다시 들어가고 또 걸어 나왔다 다시 들어가는 순간 점점 무르익어서 우리는 생각보다 더 좋은 열매, 내가 예상치 못했던 다른 사람과의 후회 없는 관계에 대한 새로운 열매를 맺게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노년기에 친구들을 만나거나 인간관계를 맺는 것에 있어서 하면 안 되는 말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아마 제가 이 이야기를 시작하면 댓글에 많이 달릴 겁니다. 혼자가 편하다, 무슨 친구냐 이런 말씀들 많이 달을 수는 있는데요. 그렇게 글을 다는 분들은 상처를 많이 받은 분들이에요. 그간 많이 아팠다는 것, 그간 얼마나 배신이 많았을까, 그간 얼마나 혹독한 시간을 보냈을까 예측이 됩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우리에게 홀로 있는 시간이 굉장히 도움이 되고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더 이상 상처받지 않으니까. 그러나 우리가 이런 얘기도 하죠. 요즘 친구들이 왜 결혼을 안 할까? 요즘 친구들은 왜 도무지 결혼 안 하려고 할까? 이런 생각이 드시죠. 이 친구들이 결혼을 하지 않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내가 상처받아 이 관계가 깨어질까 봐. 그러면 이들은 시작하지도 않게 되거든요. 깨어질 걱정에 사랑조차 시작하지 않는 건 인생에 있어서 너무 서글픈 일 아니겠습니까? 너무 아픈 일 아니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때로는 알고 있죠. 사랑은 깨지지요. 그러나 다시 피어난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어요. 생애를 통해서. 우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깨어지지만 때로는 새로운 우정이 우리의 과거 우정보다 더 단단하게 우리의 관계를 마치 인생의 악교처럼 딱 붙여놓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 것처럼 관계가 참 힘들었지만 우리는 또 새로운 꿈을 꿀 수 있는 거고요. 이 새로운 꿈을 꿔야 되는 이유가 과거하고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 됐기 때문입니다. 과거에는 쇼펜하우어가 이야기하죠. 손절 얘기 많이 하고 사람 만날 필요 없고 사랑에 배신당할 필요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쇼펜하우어 교수가 있을 땐 그 이야기가 맞아요. 왜냐하면 그때는 60대 쓸 때까지 살아있는 사람들이 별로 없었어요. 지금은 60에 환갑잔치도 안 합니다. 요새 60에 환갑잔치 하잖아요. 어르신들이 그런 데잖아요. 야, 요즘은 애들도 잔치하냐. 이런 얘기 하실 정도인데 그 얘기는 우리의 생애가 워낙에 길어졌고요. 이 길어진 생애 속에 사람의 행복감을 만드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은 망의 시대예요.
곧 우리는 의료의 망을 통해, 교육의 망을 통해, 또 복지의 망을 통해서 나의 생의 안정성과 행복감까지, 삶의 만족도도 많이 결정이 되는데, 거기 빠질 수 없는 또 하나의 망이 뭐냐면 관계의 망입니다. 이제는 그 각각의 망들이 얼마나 탄탄하게 층위를 이루면서 나를 단단하게 받치느냐에 따라서 나라는 사람의 존재가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교육의 망이나 의료의 망이나 복지의 망은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관계의 망은 아니에요. 관계의 망은 다분히 사적으로 연결되고, 여러분 아시잖아요. 이 관계라고 하는 것, 내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누군가 나를 도와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일명 사회적 연대감이라고 하는 건데, 우리나라가 OECD에서 사회적 연대감이 꼴찌입니다. 그런데 사회적 연대감이 꼴찌라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미래를 가져오는가를 최근 새로운 지표를 통해서 알 수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 노인의 자살률입니다. 우리나라 75세 이상 또 80세 넘어가면 자살률이 상상할 수 없이 높아져요. 내가 명이 다해서 돌아가는 것과 내가 스스로 고의적 자해, 다시 말해서 극단적 선택을 하는 건 완전히 다른 일이에요. 이분들이라고 과거가 없었겠습니까? 이분들이라고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그렇게 성장을 보고 인생의 성취가 없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때로는 빈곤이 이들을 궁지로 몰아갈 수도 있고요. 때로는 이들이 질병이 이들을 궁지로 몰아갈 수도 있고요. 할 일이 없는 무의가 이들을 궁지로 몰아갔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어려움 중에 하나는 뭐냐면 대화를 나눌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하루에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아요. 우리가 흔히 현대 노인의 4가지 고통을 말합니다. 그걸 흔히 빈병고무,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빈곤이고요. 질병이고요. 고독이고요. 무의, 할 일이 없는 것입니다. 이 한 가지만 있어도 고통스러운데, 사실 우리나라 어르신들 중에 이 4가지를 동시에 다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기도 해요. 그러나 이 중에서도 가장 어떤 것이 고통스럽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각각 다 힘들지만 고독이라는 게 무서울 정도로 삶의 영혼을 파고 들어가서 완벽하게 그 존재를 찢어놓습니다. 얼마나 무서운 일인가. 1년 내내 누구도 만나지 않는 분들이 계세요. 어떻게 살아가요? 그러면 많은 분들이 유튜브 보면 됩니다. 인터넷 들어가면 보면 됩니다. 그분들이 인터넷을 하고 유튜브를 볼 줄 몰라서가 아니에요. 하루 종일 24시간 잠자는 시간 말고도 유튜브 보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면 사람이 좋은 것도 있지만 이 유튜브는 알고리즘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 신사임당 채널을 보시는 구독하시는 분들은 이 알고리즘이 좋은 알고리즘을 따라갈 거예요. 왜냐하면 교육 콘텐츠고 성장 콘텐츠이고 또 삶을 돌보고 회복시키는 콘텐츠들이 많으니까. 그런데 이 알고리즘은 때로는 내가 선택하지 않은 영역으로 나를 이끌어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고독에 대해서 봤더니 나중에는 고독한 사람들의 이야기로, 그 고독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봤더니 굉장히 부정적인 콘텐츠 쪽으로 이어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런 콘텐츠들이 계속 쌓이고 쌓여서 내 머릿속에 새로운 시냅스, 곧 새로운 정보망을 또 형성하게 됩니다. 그러면 내 머릿속이 굉장히 칙칙하고 어둡고 비관적인 방향으로 가요. 또 경우에 따라서 누군가를 많이 비난하는 콘텐츠를 보면 내 머리도 그렇게 비난하는 콘텐츠를 꽉 차게 됩니다. 우울한 콘텐츠를 보면 계속 그 콘텐츠가 내 머릿속을 잠식하면서 우울한 머리 구조를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좋은 것을, 밝은 것을, 현명한 것을, 교육적인 것을, 아름다운 것을, 그리고 우리 속에서 가능성을 꽃피우는 것들을 자꾸 선택하려고 빛의 방향으로, 양지의 방향으로 가려고 애를 쓰는 이유가 우리 뇌가 그렇게 달라지기 때문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관계에 망을 갖는다는 건 때로는 우리가 참 불편한 친구들도 있고 또 어려운 관계고 또 끊어내고 싶은 관계들도 있어요. 끊어낼 사람은 끊어내야죠. 왜냐하면 이 세상엔 악당도 있고 악마도 있으니까. 그러나 그 이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삶의 만족감과 내 생의 행복감, 심지어 수명을 위해서라도 우리는 관계를 좋게 형성하는 게 필요하고, 또 우리가 관계를 하다 보면 정말 인생에 봄비와 같은 친구들이 있어요. 또 반짝이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세상 고마운 친구들이 있어요. 내가 친구 관계를 끊겠다 하는 분들은 그런 친구들도 끊는 거거든요. 너무 안타까운 일인 겁니다. 내가 마시는 물이 어떤 물인지 계속 마시다 보면 그 물이 내 존재가 되고 내 존재가 그 물을 통해서 새로워지기도 하고 나빠지기도 하잖아요. 친구는 좋은 친구를 많이 사귀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나도 좋은 사람이 돼요. 마찬가지로 나이가 들어도 똑같이 나쁜 친구를 만나고 형편없는 친구를 만나면 나도 나빠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손절하고 싶죠. 그런데 손절한 나는 그러면 선해지는가? 전 그렇게 생각하진 않습니다.
이 충격을 받은 분들은 이 충격 때문에 이 충격과 가까운 비슷한 상황이 생기면 아예 피하려고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세상에 자극이 충격만 있는 건 아니에요. 아름다움도 충격이 될 수 있어요. 선함도 때로는 충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친구를 마다할 것이 아니라 저는 좋은 친구를 유지하는 것, 또 좋은 친구가 내가 되려고 하는 것, 이거 굉장히 중요한 주제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또 내가 좋은 친구가 되려고 하면 내 주변에 그렇게 꽃과 나비들이 그렇게 또 따라와요. 그래서 내가 잘 걸러내는 능력도 필요하고 그만큼 좋은 친구를 유지하는 능력도 필요하고 내가 좋은 친구가 되려고 하는 그 의지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사람이라면 나이와 불문하게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과 친구가 되고 싶을 것 같아요. 우리가 친구라는 게 연령 차이가 없잖아요. 지금은 젊은 사람하고도 우리가 친구가 될 수 있고 그렇지 페이스북 같은 데 들어오시면 또 인스타에 들어오시면 연령대가 굉장히 다양해요. 7살도 있어요. 네, 그리고 저한테는 100세 넘은 분도 제 페이스북 친구고 인스타 친구거든요. 저는 이분들이 다 소중합니다. 이제 우리가 만나는 물리적인 친구뿐만 아니라 이제는 세상이 달라져서 도구, 이 인터넷이라고 하는 도구를 통해서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친구가 됐잖아요. 그 친구들과 우리가 늘 소통하는 건 아니에요. 그냥 좋아요 누르고 어떨 때는 그냥 어려운 일 있을 때 위로하고 이 정도지 그 친구가 나에게 뭐 돈을 빌려달라고 그런다? 저도 안 빌려주죠. 또 나에 대해서 욕을 한다? 괘씸하지만 그냥 둬요. 경우에 따라 너무 이상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까지 준다? 그럼 저도 그 친구를 뭐 삭제합니다. 인스타, 페이스북, 우리가 알고 있는 SNS 이런 곳에서도 내가 친구를 대하는 방식이 여지없이 드러나요. 그러나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냥 두어라. 웬만하면 그냥 두어라. 그들은 우리가 그들을 밀어내지 않아도 그들이 알아서 우리를 밀어내고 또 너무 이상한 사람들은 그냥 잘라내도 괜찮아요. 그러나 좋은 친구들이 나를 지탱하는 또 나와 함께 희노애락을 만들면서 내 인생의 또 다른 모자이크를 형성하고 내가 60이 되고 70이 되고 80이 되고 90이 되고 100살이 넘어도 함께 소통하는 굉장히 중요한 창구가 되고 내가 그들과 함께 있다는 그리고 그들과 함께 호흡한다는 시대에 함께 어울리는 프렌드 개념이라는 거 그렇게 프렌십 곧 우정도 형성된다는 걸 기억하신다면 굳이 밀어낼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다만 적절히 걸으시고 무엇보다 여러분들 스스로가 좋은 친구가 되려고 노력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신다면 20대도 30대도 40대도 50대도 나보다 나이가 훨씬 더 많은 90대 100대도 내 친구가 되려고 할 텐데 그렇다면 그분은 덕이 있는 사람이다. 그리고 이런 덕이 있는 분은 사람들 모두가 다 그분을 칭송하고 그분 가까이 오고 싶어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향기가 나는 사람이거든요. 아우를 수 있는 자는 능력 있는 자이자 동시에 좋은 인품을 보여주는 자이기도 하다. 흔히 우리는 이분들을 덕이 있다 이렇게 말할 것 같습니다. 이간질, 자랑질, 지적질과 같은 부정적인 요소를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나이가 많거나 적거나 상관없이 하지 말아야 될 3질이 있죠. 자랑질, 지적질, 이간질 이렇게 3질이 있는데 이거는 꼭 나이 들어서 친구들뿐만 아니라 질질질 하는 이런 친구들은 나쁜 애들이에요. 왜냐하면 자랑질을 한다는 건 우월하다는 걸 보여주고 싶다는 거예요. 지적질을 한다는 건 내가 너를 우월할 뿐만 아니라 너를 교정하겠다라고 맘먹고 나선 겁니다. 이간질이라고 하는 건 이 모든 관계를 파토, 완전히 해체시키겠다라고 작정을 한 거예요. 그 어떤 것도 선하지 않습니다. 누군가는 상처받을 것이고 또 누군가는 고통을 받게 될 것이고 또 누군가는 그 가운데서 관계를 잃어버리게 되니까요. 이 모든 것들이 특별히 나이 들면 일어나면 안 되는 시기에 생각보다 더 자주 일어나요. 왜냐하면 그때가 되면 주제가 굉장히 제한이 됩니다. 대화의 주제가. 그러면서 함께 모여도 일하는 친구들도 별로 없어요. 또 그러면 우리가 가진 것들 선에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 보면 우리가 노년이라고 하는 게 참 어떻게 보면 양극화가 되기가 쉬운 때예요. 가진 애들 준비가 잘 된 애들은 그렇게 가진 것 많고 있는 것 있으니까 있는 것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얘기하는데 나는 그걸 지금 가지고 있지 않으니 상대적으로 박탈감 느끼면서 그 친구가 하는 말이 자랑질처럼 느껴지는 거고 근데 이게 누가 봐도 또 절대값으로 자랑질을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중에서도 손주 자랑하고 자식 자랑하고 돈 자랑하고 가방 자랑하고 저는 이분들 자랑해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손주 자랑하고 돈 자랑하고 자식 자랑하고 뭐 가방 자랑할 것 같으면 돈 내고 하면 돼요. 한 번 자랑할 때마다 10만 원씩 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듣기 싫은 거 우리가 강제로 앉아있으니까 우리는 뭐 하냐면
의무교육을 받은 거거든요. 의무교육을 받고 심지어는 약간의 고문을 당한 거거든요. 그러면 값을 치러야죠. 치료비는 내야죠. 그런데 때로는 이런 생각도 해봐요. 나는 왜 그게 고깝게 들릴까? 나는 왜 그 말이 불편할까? 나는 그 친구가 하는 그냥 하는 말일 수도 있을 텐데 왜 그게 자랑으로 들리고, 왜 그냥 하는 말일 수도 있는데 그게 지적으로 들리고, 그냥 한 얘기인데 나한테는 그게 나와 또 다른 친구들에 대한 이간질로 들릴까? 이런 성찰의 생각도 한 번은 해볼 좀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오해하는 것일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오해가 아닌 경우들도 있어요. 만날 때마다 매번 한 번도 빠짐없이 언제나 그런다면 이건 참 덕이 부족한 친구가 내 앞에 앉아있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아, 얘가 모질이구나. 상황 파악을 못하는구나. 왜냐하면 이런 친구는 나만 싫어하는 게 아니에요. 인류가 싫어해요. 그러면 이 친구는 자기의 자랑이라고 얘기하고 어깨가 으쓱거릴지 모르겠지만 다른 친구들의 눈치를 읽는 일명 맥락 민감성이 떨어지는 친구고요. 또 지적질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뭔가를 고치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는 자기의 주제를 모르는 거고요. 세 번째로 이간질을 한다는 건 그 나이에 그러고 싶니? 그래서 결국은 내 친구를 뺏어서 자기로 가져가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럴 정도의 친구면 나랑 그 친한 그 친구가 이미 그 친구도 알아봐요. 그러니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과정들이 반복되잖아요. 그러면 그 모임 자체가 그 친구를 싫어해요. 그래서 그 친구를 제외한 또 다른 방이 생겨납니다. 이게 자연스럽게 도태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손절이고 뭐고 할 게 없어요. 근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건 혹시 내가 그 사람은 아닌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나도 자랑하고 나도 지적하고 나도 이간질을 하는데 나보다 더한 애가 있으면 그게 싫은 거거든요. 혹시 내가 그런 사람은 아닌가 한번 좀 살펴보는 거 되게 중요할 것 같고요. 다만 한 가지 제가 제안을 드리는 건 이런 자랑질을 하는 친구도 있고 또 지적질을 하는 친구도 있고 때로는 이간질을 하는 친구들도 있는데 그걸 콕 집어서 또 한번 반격하는 친구들도 있고요. 그냥 가만히 지켜보는 친구들도 있고요. 그런 얘기를 했을 때 또 다른 주제를 제안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 주제들을 멈추고 다른 얘기를 하도록 그런 화제 전환을 하는 거죠. 저는 오히려 이런 친구들이 못마땅하다면 저는 화제 전환을 할 수 있도록 화제 전환 주제를 가져가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많이 권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진짜 할 수 있는 자랑질이 너무 좋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책이에요, 책. 우리가 예를 들어서 자주 정기적으로 만나는 친구들이고 또 이런 친구들끼리 자주 만나다 보면 할 얘기가 없어요. 그럼 결국 고민 끝에 내가 내놓은 주제가 자랑이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는 일종의 스터디 모임처럼 내가 그 화제를 바꿔도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내가 봤던 시 아니면 내가 읽었던 소설 아니면 내가 최근에 봤던 정보를 출력해 가는 거예요. 출력해 가서 야 내가 이번에 이런 시를 봤는데 진짜 좋더라. 그래서 너희랑 한번 나눠보려고 내가 이번에 이런 정보를 봤는데 어떤 유튜브 이런 걸 봤는데 이런 게 좋다 그래서 내가 그거 한번 출력해 와봤어. 그러면 주제가 확 바뀌는 겁니다. 그러면서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주제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거기엔 당연히 종교나 아니면 정치 주제는 빼야 되겠죠. 전반적으로 내가 만날 때마다 그 그룹에서 동일한 주제가 나오고 화제가 맴돌면서 그 주제가 긍정적이지 않다면 거기에 새바람을 내가 불어넣는 것도 괜찮다. 그럼 어떤 분들이 굳이 왜 내가? 그러면 내가 이런 생각이 들면 내가 그 모임에 빠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빠지고 저렇게 빠지면 나는 남은 생에 혼자 있어야 될 겁니다. 때로는 못마땅하더라도 견뎌라. 언제까지 견디지 않고 싫으면 내 맘대로 살겠다? 나이 들어도 내 맘대로 못 살아요. 우리가 자식하고의 관계를 보세요. 내 맘대로 살 수 있습니까? 자식 눈치 보고 사는 거예요. 내가 며느리를 봤다. 며느리 눈치 보는 거예요. 사위에 온다. 사위 눈치 보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가 다 이렇게 여전히 공동체 속에 머무르고 있고 작고 크지만 작은 그룹 속에 머무르고 있는 건데 그 모임 속에서 내가 튕겨나올 수도 있는 거고요. 그 모임을 참을 수도 있는 거고요. 그 모임을 변화시킬 수도 있는 거거든요. 어떤 것이든지 선택 가능해요. 나오시고 싶으면 나오셔도 됩니다. 또 그 안에 견디고 있다? 그럼 또 내가 견디는 인내력이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걸 또 변혁을 좀 주고 싶다? 그러면 그 모임 속에서 새로운 바람을 순풍을 불어넣는 과정에 어떤 것이 좋을까 한번 생각해 볼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모여있는 그 모임이 어떤 얘기가 나오는지를 보면 여러분의 수준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들을 나무랄 필요 없어요. 내가 그곳에 있다면 나도 그 수준인 겁니다. 그곳을 내가 튕겨 나왔다.
다른 모임에 갔다. 또 그런 모임에 그런 게 있다. 그럼 내가 그 수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럴 때 그 수준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낸다면 나도 업그레이드 되고 그 모임도 업그레이드 될 테니 우리는 어쩌면 그 속에서 새로워질 수 있을 것이고 그 모임도 새롭게 만들 수 있을 것이되 때로는 그 모임 속에 동화가 될 수도 있고 그 모임 속에서 퇴행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모든 것이 우리의 선택일 수 있는데 저는 그저 좋은 선택을 했으면 참 좋겠다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사임당 구독자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우리 신사임당 구독자 여러분 만나 뵙게 돼서 정말 좋았고요. 우리가 나눈 이야기가 서로에게 선한 이야기가 되고 서로에게 선한 바람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